교재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52페이지 보시면은 무형자산이라고 있으시죠?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뭐 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간혹가다 붕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뭐요? 프로그램. 그래서 컴퓨터 배우신 분들 소프트웨어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종류 보시면 첫 번째로 영어권이 있습니다. 무슨 건이요? 영어권. 그래서 영어권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특정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 수익력이란 얘기는 장사가 뭐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장사가 잘 될 경우에 그 초과 수익력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거를 영어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기업과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는 식별이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면 영어권이라는 건 그 회사를 살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살 때. 그래서 만약에 자본이 10억짜리인 회사가 있어요. 얼마짜리인 회사요? 10억. 요거를 12억 주고 내가 샀어. 그러면 얼마 더 줬죠? 2억 더 줬죠. 요 2억이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업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2억을 더 준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가 영업이 잘 되니까 더 줬겠죠. 설마 망하고 있는 회사를 더 주고 사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네. 그래서 야 10억에 팔아 그랬더니 12억 주면 팔게.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괜찮으니까 12억 주겠다. 그래서 2억을 더 줬네. 그러면 그게 무슨 건이 되는 거라고요? 영업권. 그 다음에 개발비 보시면은요. 개발비는 말 그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시험엔 안 나오지만 개발할 때 주의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혼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네, 아니에요. 개발은 혼자 해야 돼요. 네, 다른 회사랑 같이 하면 큰일 나요. 네, 실제 있었어요. 3년 전인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어느 회사가 외부 회사랑 같이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주체가 된 회사에서 이 물건을 개발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같이 한 회사가 팔아먹었어요. 이 물건의 개발 관련된 거를 다른 업체한테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되게 시끄러웠어요. 뉴스가. 네. 왜냐면 이게 같이 개발해서 이 A라는 회사가 개발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B라는 회사가 그 개발 관련된 걸 뭐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 이런 경우도 실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중요 자료들 빼돌려서 파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것도 봤어요. 주말에 이제 혼자 일이 밀려갖고 혼자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근해서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오셨나 보다. 토요일날 뭐 일 보러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저희가 전 직원이 한 6, 70명 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전 직원의 자리를 한 번씩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잘 모르는데 일단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 팀장한테 이야기했죠. 사장님 토요일 날 출근하셨는데 각 자리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더라. 그랬더니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예전에 이제 자료 같은 거 빼다가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종종 오셔서 그 회사 네트워크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들어가 갖고 이제 마스터로 들어가면은 삭제해도 다 뜬대요. 대화한 거, 대화 자료. 가끔씩 오셔갖고 다 본다고. 그래도 그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회사 그 네트워크로 대화할 때 욕 같은 거 쓰지 말라고. 그냥 업무적인 것만 쓰라. 그게 이제 마스터로 들어가면은 다 뜬대요. 삭제해도 무슨 대화했는지. 그래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 사장님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듣긴 했거든요. 근데 내 눈으로 딱 본 다음부터는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연대인가 서울대 나와갖고 그 식혜 알죠? 식혜, 음료수. 네, 그거 만드는 공장에서 어쨌든 일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식혜 한 번 만드는데 5천만 원인가 1억 든대요. 기계 한 번 돌리는데. 왜냐면 한 번 돌려갖고 어마무시한 양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밥 먹을 때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해주고 막 좋은 얘기 해주길래 괜찮나 그랬는데 내가 그 모습을 딱 본 다음부터는 진짜 정내미가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로 들을 때랑 내 눈으로 볼 때랑 어때요?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회사 가셨을 때 회사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다 욕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진짜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제 눈으로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개발은 항상 회사 내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 연구실이나 이런 것들 있죠. 회사 내부에. 네, 그래서 그거를 되도록이면 외부에다 위탁을 안 하고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솔직히 내부에서 해도 팔아먹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중국에 꽤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네, 중국으로 스카웃 제의가 온대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은. 스카웃 제의가 오면 그냥 오라 그러겠어요? 네, 중요한 거 뭐 해갖고 오래요? 복사해 갖고 오래요. 그래서 외국으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삼성 쪽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삼성 반도체 쪽에서 잘 나갔었던 분이 중국으로 간다 그래갖고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걸로 끝났죠. 왜냐하면 가면은 이 사람이 삼성의 중요직이었기 때문에 삼성의 중요한 데이터를 뭐 할 거예요? 넘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넘겨주고 쓰다 버려지는 사람들도 많대잖아요. 네. 왜냐면 한국 사람도 못 믿지만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태국 가면 이거 쪽팔린 얘기인데 태국 가면 식당에 두 나라 못 들어오게 하는 식당이 있대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더럽게 먹고 시끄럽다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왜요? 노쇼 때문에. 대한민국이 노쇼가 엄청 심하대요. 외국 나가서도. 그래서 예약해놓고 딴짓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있었대잖아요. 태국에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출입금지인 식당이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보면.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노쇼가 덜 하겠지만 아마 코로나 끝나면 또 다시 노쇼 관련돼서 TV에 나올 거예요. 한참 나왔다가 조용해졌었잖아요. 영어권이요. 권리금하고 동일한 건가요? 권리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임차 권리금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회사를 내가 M&A 할 때, 흡수합병 할 때 더 주는 거. 그러니까 거의 흡사는 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거는 없어요. 나머지는 암기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고 교재는 159페이지. 그래서 159페이지 보시면 부채입니다. 뭐야? 부채. 그래서 부채를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누구 자본이요? 타인 자본.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 다음에 빚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채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채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1년 안에 갚을래, 1년 이후에 갚을래. 이렇게 딱 깔끔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유동부채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동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갚아야 될 게 뭐 하는 거죠? 많은 거죠. 그래서 혹시 뉴스 보다가 어느 회사의 유동성이 안 좋대 그러면 결론은 돈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유동성이 안 좋다 그러면 조만간 부도 났다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어때요? 높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별도로 보셔야 되는 건 거기 그 교재 가운데쯤에 7번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동의 뜻은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 장기는요? 1년 이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 넘는 거라고요?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예요? 1년 이내. 우리가 빚지죠?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돈 빌릴 때 만약에 내가 3년 후에 갚겠대.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3년이 안 왔으면 좋겠어. 왜요? 돈 안 갚으면 되니까. 근데 잠을 자면 잘수록 날짜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그 날짜가 몇 년 이내가 되면은요, 1년 이내가 되면은 그때 유동성 장기부채를 쓰는데 왜 이런 계정 과목을 쓰냐면은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파트가 재무회계예요. 뭐라고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남. 그러면 남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을 보여줄 때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대충 보여줘야 돼요?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원래 이 돈은 1년이 넘던 거구나.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구나. 1년 이내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냥 유동부채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 원래 이 돈은 1년 이내야 이거랑 원래는 1년이 넘던 건데 이제 기간이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는 계정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유동성 무슨 부채라 그래요? 장기부채. 요건 언제 나오냐면 결산 때 나와요. 우리 결산은 며칠이요? 12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일 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서는 두 가지 위주로 볼 거예요. 하나는 사채랑 하나는 퇴직급여. 네, 퇴직금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위주로만 볼 겁니다. 이거보다 종류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나오면 좀 어렵게라기보다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볼 게 사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채라고요? 회사채. 네. 그래서 개인 사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대출 상품 중에 여자 전용 대출 상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미즈사랑 같은 거. 네. 왜 여자 전용 대출은 있고 남자 전용 대출은 없죠? 그거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출금 갚는 걸 봤더니 남자들이 갚을 확률이 한 60% 전후래요. 여자분들은 갚을 확률이 80% 전후예요. 네. 그래서 여자 전용 대출을 만든 거예요. 왜요? 여자가 훨씬 더 잘 갚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은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 내가 쏠게. 예, 약간 좀 분위기에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여자 전용 대출이 생겼대요. 왜냐면 여자분들한테 받을 확률이 남자보다 10% 이상 높대요,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근데 그냥 빚을 안 지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빚 졌을 때에는 확률이 그렇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왜 여성 전용 대출은 있냐 그랬더니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채는 회사가 빌리는 건데 돈 빌리니까 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사채 발행이라고 있어요. 일단 적어드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요거는 그 2장짜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액면 이자의 뜻이 뭐예요? 액면 이자. 액면의 뜻이 뭐예요? 액면. 네, 액면은 뭐냐면 종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00원짜리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10,000원. 그게 액면가예요. 그래서 액면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종이에 써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있고 만약에 유효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요 유효 이자율을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회사. 유효 이자율은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어디요? 은행. 그래서 만약에 말은 안 되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0%를 주겠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은행에다 돈 넣으면 10% 주겠대.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둘이서 똑같죠. 요걸 무슨 발행이라 그러냐면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냐면 회사에다 투자하고 싶으면 회사에다 넣고 은행에다 넣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은행에다 넣고. 왜요? 금액이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뭐냐면 만약에 마트 가서 물건 사도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시켜도 1,000원이야. 그러면 마트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시킬 수도 있겠죠. 가격이 뭐 할 때는요? 똑같을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가 돼요. 어떨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0% 주는데 은행에다 넣으면 7% 주겠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회사에다 투자를 할까요? 은행에다 투자를 할까요? 회사에다 투자하겠죠. 왜요? 3%를 더 줘. 그럼 만약에 나한테 100억이 있어요. 몇 억이 있어요? 100억. 100억에 3%면 몇 억이에요? 3억이에요.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0.1%에도 왔다 갔다 해요. 왜요? 0.1%만 해도 100억이면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비싸게 팔아도 돼요. 왜 비싸게 팔아도 되냐면 우리 회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많겠죠.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을 올려도 됩니다. 왜요? 가격을 올려도 뭐 할 거니까? 살 거니까. 그래서 명품백 사람들 열심히 사죠. 그러니까 명품백 가격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왜요? 올라가도 팔리니까. 근데 만약에 올렸더니 안 팔려. 그럼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모든 시장 경제는 다 똑같아요. 집값도 똑같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간 가격에 내놨더니 안 팔려. 그럼 뭐 할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네, 그거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수도 있냐면은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0% 주는데 은행에다 투자하면은 13% 주겠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갈 거예요. 몇 프로 더 받으니까? 3% 더 받으니까. 그럼 요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왜요? 우리 회사 물건 안 사줄 거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면은 어떻게 파는 수밖에 없어요? 싸게.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다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를 많이 주면은 살 사람이 어떨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팔아도 될 거다? 비싸게. 그 다음에 작으면의 뜻은 이자를 조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 조금 주면은 우리 회사 거 물건 살 사람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래서 가끔씩 TV에 나올 때 있잖아요. 적금 특판으로 만약에 6, 7%짜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사람들 뭐해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특판으로 나오는 건 대부분 1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줄 서서 하냐면은 그 퍼센트라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줄 서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 그거 미끼 상품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몇백 원이라도 더 벌 수 있잖아요. 맞죠?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그걸 가입함으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늦기까지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사채는 상각을 해요. 뭐 한다고요? 상각. 예. 이거는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채 상각하는데 유효이자율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아실 거예요. 뭐는 아냐면 할증의 뜻이 뭐죠? 비싸다. 네. 할증 왜 알아요? 택시 때문에. 네. 택시 요금 할증 붙는다는 대부분 알죠? 할인은 뭐 한 거예요? 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할증은 비싸. 할인은 뭐예요? 싸.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간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 상각만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교재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75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암기하는 이유는 다 문제 맞추려고만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175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 보세요. 몇 번 문제요? 2번 문제.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할증 발행 차금 상각 나오면 사채에 상각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증가해요. 근데 3번에는 뭐라고 써놨죠? 감소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감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3번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할증은 비싸. 비싼데 증가했대. 그러면 할인은 싸잖아요. 그럼 할증이 증가했으면 할인은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유일하게 요거는 같이 가요. 근데 원래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 이거 계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까지 하는 순간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고 싶어져요.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참고로 저도 이거 공부할 때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해갖고 뭔 얘기인지 감 잡는 데만 일주일 걸렸어요. 진짜로. 네. 사채 계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채 계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채 계산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서 외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회사 가서 사채할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때 배워도 늦지 않아요. 네. 이거 정신건강에 해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세히 공부하시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뇌세포가 많이 아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다시 뒤로 오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퇴직금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다녀야 돼요?
1년 이상. 1년 이상 안 다녀도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 내규에 1년 안 돼도 퇴직금 뭐 하겠다? 지급하겠다. 요 한 줄만 들어가면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회사 내규가 없거나 부정확하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많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몇 년 이상 다니셔야 돼요? 1년 이상. 그리고 잔머리 썼다가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거 실제 기사에 한번 떴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1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1년이 된 날 뭐 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는 거죠. 예. 그래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졌어요. 하루가 모자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법에서 보는 거랑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조금 더 다니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1년 정확하게 맞춰갖고 실제 못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면 법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가 부족하대요. 그리고 잔머리 굴리다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정확하게 더 알아보고 아 이제 1년 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과거에는 힘들어요 라고 연락 오면 버티세요 그랬는데 요즘엔 힘들어요 연락 오면 딱 하나만 물어봐요. 거기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10개월 됐대. 2달만 버티시라고. 뭐는 받고 나와야 돼요? 퇴직금. 근데 3개월 됐대. 그러면 그만두시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하고 틀리게 이제 요즘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어요. 스트레스에 약해요. 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나쁜 생각을 해서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 1년에도 몇 명씩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힘들어도 참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힘들다 그러면 내용 대충 듣고 얼마나 다녔나 보고 고민해 보시라고. 왜냐면 옛날하고 틀리니까 상황 자체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 했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TV 때문에 그래요. TV하고 이 책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 책이나 이런 거에서 알려줄 때는 저도 대학 졸업할 때는 우리 직장 상사가 내가 힘들어하면 나를 도와줄 것이야. 개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면 저걸 더 죽일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았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퇴근만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하나 던져주고 가. 한 5시 반쯤 와갖고. 그럼 진짜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맞죠? 줄 거면 좀 더 일찍 주던가. 미리 해갖고 가는 타이밍이라도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는데 꼭 퇴근할 때쯤 와갖고 뭐 하나 하고 가래.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이 중요합니다.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뭐요? 근속연수.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할아버님들은 뭐 난 퇴직할 때 1억 받았다, 2억 받았다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평생 직장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직하는 것도 많긴 하죠. 근데 왜 이직이 많냐면은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월급이 적은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 안 지키는 회사들, 편법 이런 거 쓰는 회사들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요겁니다. 전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포괄임금제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연봉 계약 하잖아요. 그 연봉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이거예요. 뭐예요? 포괄임금제도. 포괄임금제도가 뭐냐면 너는 야근을 한 달 동안에 몇 시간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미 야근 비용까지 포함해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근을 해도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제조회사 다닐 때 저희 포괄임금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해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저기 어디지? 제조 파트 반장님들은 집에를 안 가요. 처음에 왜 안 가지? 그랬었는데 나한테 넘어온 거죠. 월급 계산이. 그때 알았죠. 저분들은 안 가도 야근이 나와요. 거기에다 1점 몇 배요? 5배. 그러니까 집에 안 가요.
왜냐면 자기가 이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8시간 만에 갖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팀에서 이제 부하 직원분들은 집에 가라 그러고 본인만 남아갖고 하루에 2-3시간 막 이렇게 더 있다 가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제조 파트는 포괄임금제가 아니죠. 그래서 야근이라던가 특근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수당으로 해갖고 이제 금액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직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싫었어요. 맨날 야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포괄임금 제도가 없어지면 없어지고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이 야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거의 250은 될 거래요. 왜냐면 그만큼 야근을 뭐 하니까요? 많이 하니까. 근데 나중 되면 이것도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악법이에요. 솔직히. 빨리 없애주셔야 되는데 저희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딴짓하고 계셔서 이런 것들 좀 없애지. 왜냐면 그분들은 포괄임금 제도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오히려 자기 친구들이 좋아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주는데 기존에는 이제 요게 많이 쓰였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네. 그래서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보충해서 기존에는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퇴직금 왜 주죠? 퇴직금 주는 이유. 지금 쓰라고요? 노후에 쓰라고요? 노후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퇴직하는 나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퇴직한 다음에 다음 직장 찾기가 어쨌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퇴직금 받아갖고 닭집 차리고 커피숍 차리고 이런 자영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영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갔다가 3년 안에 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네. 나에게 돈을 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하는 게 다 잘 됐으면 하는데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솔직히 뭐가 더 많아요? 실패하신 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으로 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생겼어요?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생겼죠. 왜냐면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돈이 없대. 노후에 쓸 돈이. 그래서 이제는 뭘로 주겠다? 연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총 2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모요 기여형. 그래서 보시면 확정급여형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왜냐면 이건 나오면 100% 붕괴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나오면 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왜 이렇게 쓰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현재 100% 다 무슨 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이고 개인 회사들도 5인 이상 사업장은 2023년인가 2022년 되면 다 퇴직연금으로 바뀌어요. 근데 결론은 앞으로는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뭘로 받는 제도예요? 연금으로. 근데 지금은 아직은 법이 약해서 이거 돈 빼기 쉬워요. 원래는 못 빼도록 막아놔야 되거든요. 네, 원래 초반의 목표는 저거였어요. 결혼하거나 집을 산다거나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요럴 때만 뺐을 수 있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초반엔 법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해약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거기 은행 직원들도 그래요. 해약하고 싶으시면 이야기하시라고. 바로 돈 빼주겠다고. 왜냐면 퇴직금으로 원래 노후에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빼쓰는 게 좀 쉽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빼쓰기가 쉬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일단 빼서라도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그때부터는 일이라도 좀 하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험엔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운영을 해요.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회사. 예. 그리고 현재 70% 정도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이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퇴직연금이라는 게 퇴직금 가지고 펀드처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펀드처럼 투자한 금액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직원 입장에서는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모자른 부분만큼은 무조건 회사에서 채워줘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은 확정급여형을 많이 해요. 왜냐면 대기업 자체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모자르대. 그러면 회사 돈으로 뭐 해주면 돼요? 채워주면 돼요. 네. 그래서 주로 대기업에서는 급여형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여형은 누가 많이 써요? 중소기업에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직원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100%다 입금해줘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만 내주면 땡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뭐요? 직원 탓. 그래서 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그 투자 쪽에서 좀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 확정 기여형을 한 다음에 주식으로 돌려버려요. 왜냐면 주식이 이익 났을 때 가져가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확정 기여형으로 들고 있거든요. 요 직업전문학교에서. 저희는 뭘로 들어놨냐면 적금에다 들어놨어요. 왜냐면 일단 안전자산이니까 그나마. 네. 대신 적금으로 넣어놓으면 이율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세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 담당 금융회사한테 전화해갖고 상품 자체를 돌리면 돼요. 다른 쪽으로. 펀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주식에다 많이 투자하겠다. 아니면 나는 채권 쪽으로 많이 하겠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래서 요거는 중소기업이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의 월급이 240이에요.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 요 퇴직연금 통장에다 뭐 해주면 돼요? 넣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왜 중소기업은 확정기여형을 많이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퇴직금 구조 자체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 자체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면 퇴직금으로 줘야 될 금액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근데 확정기여형으로 하면 그런 부담감이 어때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확정기여형으로 하고 많은 대기업들은 무슨 형으로 해요? 확정급여형으로. 왜냐면 노조 있는 데에서는 확정기여형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급여형으로 해야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게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소기업은 이게 맞아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도났을 때에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죠.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라도. 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은 확정기여형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경리직원도 이게 조금 더 어때요? 편해요. 왜냐면 돈만 넣어주면은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IRP 계좌라고 있어요. 네, 요게 뭐냐면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개인 퇴직연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만둔다 그러면 어느 은행 가갖고 계좌 개설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계좌 개설을 하시면은 그 은행 통장으로 뭐를 해줘요? 돈을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은행 가면은 거기에 현수막으로 요거 붙어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IRP 계좌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 만드시면은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약을 하시면은 퇴직 소득세 띄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원금 그대로 다 안 들어와요. 뭐 내야 돼요? 돈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 일부 떼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이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격리직원이 조금 편해진 건 있어요. 그전에는 퇴직금 계산해서 세금 신고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이제 은행에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안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또 회사한테 독촉 전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편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관련돼서 조금만 설명하고 쉴게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3년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무슨 연금 가입하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좀 전에, 요건 없어요. 지문에. 요건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라고. 그 다음에 퇴직하면 무슨 연금이라고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라고 있어요. 일명 사적연금. 요렇게 몇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3가지.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원래 가장 좋은 거는, 자녀연금이라 그랬잖아요. 자녀가 대성해서 내 통장에 꽂아주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100세 시대 돼요. 참고로 제가 수업했을 때, 제 노인복지관에서 한 6년 가까이 일했었거든요. 그때 나이 제일 많으셨던 분이 101세셨어요. 컴퓨터 수업, 컴퓨터 기초반. 이제 진짜 100세라는 나이가 좀만 더 있으면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요즘 노인복지관 가면 이거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10년 전 데이터긴 한데 예전에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 60세 분들은 오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그 노인네들이랑 같이 밥을 먹냐고. 왜냐면 60대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청춘으로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좀 나이 좀 먹었다 그러려면 한 80세는 돼야 어디 가서 나이 먹은 대접을 실제 받아요. 왜냐면 그만큼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됐죠?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건물주. 그래서 매달 뭐 받는 게 꿈이에요? 월세 받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러면 이거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연금 제도로.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니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강제예요. 내가 들고 싶다고 들고 안 들고 싶다고 안 드는 게 아니죠. 회사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법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개인연금, 사적연금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 연금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험회사에도 연금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료나 이런 거는 요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연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끝까지 안 가면 안이감만 못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실제.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3개 다 해서 못 나와도 부부합산해서 200은 넘어야 그냥 기본적인 생활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4, 500 나오면 행복하겠죠. 근데 4, 500 나오려면은 부어야 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쨌든 그 부부합산해서 한 250에서 300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종종 유인물, 집으로 우편물 날라오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몇 회 정도 부었고, 몇 살 때쯤 받고, 대략 요 정도 받을 것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시 금액은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뉴스에 몇 번 나왔었는데,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안 들고, 그때는 국민연금이 강제가 아니었어요. 국민연금을 안 들고 이걸 든 거예요. 은행에 개인연금을 들었어요. 보험회사 소송 걸었어요. 무슨 소송을 걸었냐면 분명히 처음에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설명할 때는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IMF 터지면서 이자율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분이 IMF 전에 든 거예요. IMF 전에 우리나라 이자율이 막 15% 20% 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300, 400이 나오는 게 맞는데 IMF 터지면서 이자율이 급속도로 뭐 됐죠? 떨어졌죠. 예, 그래서 실제 받은 금액이 100만 원대 초반인가 중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는 3, 400 준다 그랬다. 근데 실제 내가 받는 건 100만 원대다. 누가 이겼어요? 보험회사가 이겼어요? 그 연금 드신 분이 이겼어요? 네, 당연히 보험회사가 들었죠. 이겼죠. 왜냐면 예시금액이잖아요. 예시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은 꿈을 주잖아요. 예, 상가 파시는 분들 이렇게 팔아요. 이 상가 사시면 앞으로 떵떵거리면서 뭐 할 수 있대요? 살 수 있대. 상가 샀어. 개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졌어요, 그분이. 뭐 TV에 몇 번 나왔어요. 문구점 사장님이었어요. TV에 나와서 막 인터뷰도 여러 번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꼭 보험회사가 잘했다는 아니지만 예시는 뭐일 뿐이에요. 예시 금액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한 250 전후는 나올 수 있게끔. 왜냐면 지금 200만 원 전후로 보거든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근데 물가는 일반적으로 오른다라고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250, 300은 있어야 기본적인 뭐가 가능해요? 생활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돈 있으면 자식들 주지 마시고. 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예요. 예, 이제 어르신인데도 어쨌든 제가 그때는 강사였으니까 저한테 이제 선생님 밥 먹으면서 밥 같이 먹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예, 왜냐면 돈 주고 이제 내 수중에 돈이 없다를 안 순간 안 와요. 실제 그래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실제 그래요.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안 와요. 자녀가 아니라 뭐라도. 그래서 어떤 분은 주말뱀 되면 온대요. 왜냐면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안 와요. 명절 때 전화하면은 아이고 놀러 가서 못 가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다 변명만 하느라 안 온대요. 그 손주 본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실제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금요일만 되면 저기 사무실 와갖고 화내세요. 왜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문 안 연다고. 갈 데가 없대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결혼 꼭 하시고. 결혼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결혼이 꼭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안 하는지는 아는데 제가 해보니까 나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좋은 게 훨씬 더 어때요?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 다음에 지금 12시 25분이죠. 잠깐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풀 거예요. 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